스리랑카 대통령의 긴급 발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중국이 건넨 계약서 전체를 불태우라는 명령이었죠. 이미 한반도타 항구 하나를 중국에 내어준 스리랑카는 두 번째 항구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72시간 안에 무릎 꿇지 않으면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2,200만 스리랑카 국민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정전, 연료 고갈, 의약품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지옥이 예고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의 폭로였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과연 인도양에서는 무슨 거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역사의 흐름이 반전됩니다. 72년 전의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새벽에 콜롬보에 도착한 한국 특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기적이었을까요? 한국의 정역적인 제안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특파원들이 콜롬보로 급히 몰려들었습니다. 인도양의 패권을 둘러싼 세계 경제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율스러운 72시간 동안 벌어진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저는 제이안타 페레라입니다. 스리랑카 항만청 부청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페레라 부청장님, 저희의 제안은 단순합니다. 리웨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중국 초상국 집단 아시아 총괄 책임자인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콜롬보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십시오. 한반도타 항구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 측 고위 관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콜롬보 항구의 불빛들은 마치 곧 꺼질 듯한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콜롬보는 우리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곳마저 넘긴다면 스리랑카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리웨이가 비웃듯이 되물었습니다. 한반토탈을 통해 들어오는 석유의 90%를 우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당장 내일부터 유조선들은 다른 항구로 향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사실이었습니다. 2017년, 우리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한반도타 항구를 중국에 넘겼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쓸모없는 항구 하나를 넘긴 것뿐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리웨이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까지 결정하십시오. 그때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석유 수입이 중단되면 일주일 안에 전국의 발전소가 멈추고 병원의 비상발전기마저 꺼질 것입니다. 이미 경제 위기로 고통받던 우리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항만청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6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콜롬보 항구에는 컨테이너선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70%가 통과하는 이곳마저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부청장님,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긴급 소집하셨습니다.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5년 전 한반토트에서 근무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텅 빈 유령 항구를 지키며 느꼈던 무력감, 그 항구가 어떻게 우리의 목줄을 쥐게 되었는지. 대통령궁 상황실은 이미 장관들로 가득했습니다. 라니 위크레마싱의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중국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콜롬보냐 아니면 경제 붕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각하 현재 외환 보유고는 18억 달러입니다. 석유 수입이 중단되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IMF 지원 가능성을 물었지만 이미 29억 달러를 지원한 그들은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흐르던 그때 외교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이요. 대통령이 눈을 들었습니다. 네,
작년 경제 위기 때에도 그들은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외교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페레라 부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의 지원을 그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당시 고무 수출을 담당하셨는데 한국으로 보낸 고무가 유엔군의 군수물자 제작에 결정적이었다고 하셨죠.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외교장관은 즉시 한국 대사를 만나십시오. 페레라 부청장은 함께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72시간입니다, 각하. 누구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대답하지 못했지만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반도타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2010년 신입 공무원이었던 저는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한반도타 신항구 건설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이곳이 스리랑카의 미래다. 당시 라자팍사 대통령은 그렇게 외쳤지만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도와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며 투자를 거부했죠. 오직 중국만이 13억 달러를 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건설은 중국의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수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몰려왔지만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완공 후였습니다. 부청장님, 오늘도 배가 한 척도 안 들어왔습니다. 2012년 어느 날 부하 직원이 텅 빈 항구를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1년 동안 한반도타에 들어온 배는 고작 34척. 같은 기간 콜롬보 항구는 3,700척이 이용했습니다. 위치가 나빴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반도타는 인도양 주요 항로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물동량을 조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중국 화물선들이 전부 콜롬보로 가고 있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당시 항만 관제사가 몰래 제게 귓속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한반도타를 고의로 실패하게 만들어 부채를 갚을 수 없게 하여 결국 항구를 빼앗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11억 달러에 99년 조차. 당시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빌린 돈은 13억 달러였으나 갚아야 할 원리금은 2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결국 한반도타는 중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타를 접수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 화물은 통관이 지연되고 중국 화물만 신속하게 처리되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작년 경제 위기 때였습니다. 석유가 없어요. 한반도타로 들어오던 유조선이 전부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당시 에너지부 장관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중국은 한반도타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3시간씩 정전이 이어졌고 주유소 앞에는 3km씩 차량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윈윈윈윈이었을까요?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으며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를 점거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중국은 한반도타를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리웨이는 그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콜롬보 항구 지분을 조금만 양보하면 석유 공급을 정상화시켜 드리죠. 하지만 라니 위크레마싱의 신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IMF와 인도, 그리고 한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부청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사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이었고 높은 담장 너머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특별한 분이 오고 계십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는 도착할 것 같은데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니 한반도타를 잃은 후 5년 만에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과연 한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대사관 건물로 들어가며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2시간, 아니 이제 6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와의 면담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즉시 서울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사관을 나선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부청장님, 급한 전화입니다. 비서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페레라 부청장님이시죠? 저를 만나주세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중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수잔나라고 합니다. 중국 초상국 스리랑카 법인에서 일했었죠. 지금은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30분 후 콜롬보 시내의 한 찻집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국 여성이었는데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복사해둔 문서들입니다. 화면에 뜬 제목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한국사슬 전략 인도양 지배 계획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2015년에 작성된 극비 문서예요. 중국 정부와 초상국 집단이 함께 만든 인도양 지배 계획입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키스탄 과다르, 스리랑카 한반토타, 방글라데시 치타공, 미얀마 짜옥퓨, 인도양을 둘러싼 주요 항구들을 하나씩 장악하여 인도를 포위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잔나가 다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스리랑카 부분입니다. 1단계, 한반토타 채무 함정으로 99년조차 완료. 2단계, 콜롬보 경제 위기 활용, 에너지 통제로 압박. 3단계, 트링코말리 해군 기지조차 인도양 전진 기지 확보. 트링코말리까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트링코말리는 2차 대전 때 일본 해군이 주목했던 천연 양항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수잔나가 또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최신 문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군민 융합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상업 항구를 점진적으로 군사 기지화하겠다는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한반토타를 보세요. 수잔나가 위성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상업 항구지만 여기 이 구역은 이미 중국 해군 함정들이 정기적으로 정박하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중국 해군 구축함으로 보이는 함정 2척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잔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자랑스러웠어요. 중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라고. 하지만 스리랑카에서 3년을 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제 이웃집 할머니가 약을 구하지 못해 돌아가셨어요. 중국이 에너지를 차단했기 때문에 병원 냉장고가 작동을 멈췄거든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 지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콜롬보마저 삼키려 하고 있죠. 이 문서를 공개해도 될까요?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중국은 이미 스리랑카 정부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 중에도 그들의 첩자가 있을 거예요. 수잔나는 모든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리웨이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콜롬보를 장악한 후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의 해상교통을 통제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도도 중국의 압박을 받게 되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인도도, 일본도, 미국도 모두 촉각을 곤두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직접 나서기를 꺼려하죠. 대화를 마치고 찻집을 나서며 수잔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페레라 부청장님, 스리랑카를 구해주세요. 이 아름다운 나라가 중국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USB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막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죠. 과연 한국과 국제사회가 이 거대한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 남은 시간은 60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거의 밤을 사운 채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수잔나가 준 자료를 밤새 분석하여 긴급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궁 입구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키가 큰 한국인 남성이 대사관 직원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재라고 합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입니다. 어젯밤 급히 날아왔습니다. 박민재.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작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작년에 코이카 긴급 지원팀에 계셨던 박 과장님의 아드님이신가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당시 스리랑카 지원을 담당하셨죠? 페레라 부청장님을 기억하신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었습니다. 2021년 4월 스리랑카가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이 한국이었죠.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며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그때 스리랑카 국민들의 절박함을 잊을 수 없다고. 특히 약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한국 전쟁 때를 떠올렸다고요. 대통령 집무실에는 이미 주요 장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수잔에게 받은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중국의 인도양 지배 전략을 본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는 그저 경제 개발인 줄만 알았는데 각하, 한국 정부는 스리랑카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산 콜롬보 직항로를 즉시 개설하겠습니다. 20척의 선박을 투입해 스리랑카의 수출입을 정상화시킬 겁니다. 중국이 한반토탈을 봉쇄해도 문제없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연료가? 에너지부 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5억 달러의 특별 차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경제의 주권을 지키는 것 그것뿐입니다. 회의실에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협력관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경제에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요. 박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온 게 아닙니다. 인도, 일본, 호주, 미국 모두가 스리랑카를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지배를 원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부산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유조선이 출발했답니다. 내일 아침이면 콜롬보에 도착할 겁니다. 벌써요? 네. 사실 우리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런 수를 쓸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순간 저는 작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움을 줬죠. 코이카를 통해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긴급 공수했고 추가로 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페레라 부청장님, 박민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72년 전 스리랑카가 보내준 고무가 없었다면 한국 전쟁의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그때 탱크와 트럭 타이어를 만든 것이 바로 스리랑카 고무였다고요. 이제 그 빚을 갚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었군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박민재와 함께 콜롬보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저것은 뭡니까? 한국 입구에 스리랑카 해군 함정 5척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해군 사령관이 거수격리를 했습니다. 대통령 명령입니다. 콜롬보 항구는 스리랑카가 지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박민재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진짜 독립을 위한 싸움이. 그렇습니다. 작년의 굴욕 이후 스리랑카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72년 전의 우정이 이제 새로운 연대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48시간. 중국의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4월 17일 오전 9시 드디어 스리랑카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라니 위크레마싱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콜롬보 항구의 주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반토타에서 쓰라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발표 직후 리웨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페레라 부청장.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일부터 한반토타를 통한 모든 석유 수입이 중단될 것입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준비라니 과연 그럴까요? 내일 아침을 기대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즉시 한국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비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었죠. 현재 석유 비축량은 제가 물었습니다. 7일치입니다. 하지만 배급제를 실시하면 열흘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때 레이더 화면에 무언가 포착됐습니다. 부청장님, 대형 선박 여러 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감돌았지만 곧 정체가 확인됐습니다. 한국 선적 유조선 5척입니다. 예정보다 12시간 빨리 도착했습니다. 통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유조선, 한강호가 콜롬보 항구에 입항하기 시작했고 커다랗게 쓰인 태극기가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오후 2시 예상했던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부청장님, 큰일입니다. 한반토트에서 스리랑카 화물선들의 출항을 막고 있습니다. 항만청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안전검사를 명목으로 모든 선박을 억류하고 있답니다. 수출품을 실은 배 10척이 갇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4시 중국계 은행들이 일제히 스리랑카 기업들의 신용 한도를 축소했고 오후 6시에는 중국 관광객 3만 명의 예약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제 전쟁입니다. 재무장관이 긴급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때 박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했죠. 그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스리랑카 기업들에게 3억 달러의 긴급 무역금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스리랑카 관광 패키지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요. 첫 비행기가 내일 도착합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 11시 저는 집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부청장님, 당장 항구로 오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항구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에는 촛불과 스리랑카 국기를 들고 있었죠. 우리 항구는 우리가 지킨다. 콜롬보는 스리랑카의 것이다. 더 이상의 굴복은 없다. 작년에 시민혁명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희망의 함성이었습니다. 새벽 1시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 해군 함정 3척이 콜롬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호적 방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도 순시선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지배에 맞선 국제적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죠. 리웨이가 정한 최후 통첩 시한까지 이제 24시간.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결의가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 옆에 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스리랑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월 18일 새벽 6시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콜롬보 시내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BBC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죠. 전 세계에 스리랑카의 상황을 알릴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페레라 부청장님, 중국은 스리랑카가 빚을 갚지 못해 정당하게 항구를 인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한반토타를 실패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물동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고금리로 빚을 늘렸죠. 이것은 개발 협력이 아니라 계획된 약탈입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상업적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상업적 계약이 한 나라의 에너지 공급을 볼모로 삼습니까? 지금 중국은 한반토타를 통한 석유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비즈니스입니까?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스리랑카 사태를 다루기 시작했고, 특히 제가 공개한 수잔나의 문서들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전 10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인도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 국가가 경제적 압박으로 다른 국가의 전략적 자산을 빼앗는 것은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입니다. 일본 대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항구는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생명선입니다. 이를 무기화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발언은 한국 대표로부터 나왔습니다. 72년 전 스리랑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고무를 지원했습니다. 그 고무로 만든 타이어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중국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제 여론은 이미 스리랑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을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어떤 국가도 주요 해상 통로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미 제7함대가 인도양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중국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죠. 오후 4시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청장님, 아프리카 연합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스리랑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언급하며 채무 함정을 통한 전략 자산 강탈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스리랑카, 내일은 아프리카입니다. 우리는 신식민주의에 맞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저녁 유법 시 세계보건기구 WHO까지 나섰습니다. 의료 물자 수송의 필수적인 항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작년 스리랑카에서 의약품 부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 베이징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스리랑카와의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리웨이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뭐라 하든 계약은 계약입니다. 내일 정고까지 콜롬보 항구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모든 협력이 중단됩니다. 최후 통첩 시한까지 15시간. 국제사회의 지지는 얻었지만 실제로 중국의 보복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항구로 향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는 외국인들도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인도인, 일본인, 심지어 중국인들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리랑카를 지지합니다. 그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국제연대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4월 18일 밤 11시 최후 통첩 시한을 13시간 앞두고 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청장님,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항만청 통신실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산 콜롬보 생명선 프로젝트부를 공식 발표했답니다. 곧바로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박민재가 상세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박민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부산항을 세우리랑카 전용 물류허브로 지정합니다. 둘째, 20척의 선박으로 주 7회 정기 항로를 운영합니다. 셋째, 10억 달러의 저리차관을 즉시 집행합니다. 10억 달러라니 재무장관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박민재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이 스리랑카 경제주권 지키기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콜롬보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조립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다음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 구축함 2척이 인도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적 퇴치 작전이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스리랑카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존재감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한 장관이 감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재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죠?
스리랑카가 보낸 고무가 없었다면 낙동강까지 밀렸던 유엔군이 방역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 고무로 만든 타이어가 우리를 구했다고요.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0년 10월 부산항에 도착한 스리랑카 화물선이었습니다. 10만 톤의 고무를 싣고 있었죠. 당시 한국 정부 예산으로는 살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극기와 스리랑카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콜롬보 항구에 첫 번째 부산 라인 컨테이너선이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선박 이름은 실론 프렌드십이었죠. 선장이 내려와 밀봉된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스리랑카 대통령께 보내는 친서였습니다. 친서의 내용은 감동적이었습니다. 72년 전 귀국이 보내준 고무는 단순한 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우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우정에 보답할 때입니다. 한국은 스리랑카가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3시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청장님, 일본 화물선 10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5척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항만공사가 스리랑카 화물 우선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아시아 국가들이 스리랑카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5시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제7함대의 구축함 2척이 콜롬보 근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중국도 더 이상 무리수를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콜롬보 항구는 국제적인 보호막 아래 들어간 것이죠. 오전 8시 리웨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페레라 부청장,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대화 말입니까? 협상입니다. 우리도 타협할 용의가 있습니다. 중국이 물러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죠. 정고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레리 대표, 그때까지 한반토탈을 통한 정상적인 물류를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공은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4월 19일 전고 리웨이가 정한 최후 통첩 시한이 되었습니다. 페레라 부청장, 마지막 기회입니다. 콜롬보 항구 지분을 넘기십시오. 우리의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콜롬보는 스리랑카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확히 30분 뒤 한반토에서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모든 석유 하역이 중단됐습니다. 중국 측이 터미널을 봉쇄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상계획 발동!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전국 석유 배급제 실시, 모든 정부 차량 운행 50% 감축, 오후 2시 중국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콜롬보 항구 중국 화물선 15척이 동시에 출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항구 기능이 마비될 위기입니다. 중국 선박들이 의도적으로 부두를 점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항만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인선 총동원 강제 이동 명령, 스리랑카의 군과 항만청이 합동으로 중국 선박들을 강제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법상 항만 당국의 정당한 권리였죠. 그때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미국 구축함이 천천히 콜롬보 항구로 접근한 것입니다. 압박의 의미였죠. 중국 선박들은 결국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4월 22일 둘째 날 전국적으로 연료 부족이 시작됐습니다. 주유소마다 2kg씩 줄이 늘어섰습니다. 병원들이 비상발전 기용 연료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에서 긴급 유조선 5척이 출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유 100만 배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SK에너지가 울산에서 유조선 3척을 급파했습니다. 국제 연대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월 22일 셋째 날 중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중국 관광객 취소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국계 기업들이 대규모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스리랑카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5만 명이 특별 전세기로 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직원 휴가를 스리랑카로 보내기로 했답니다.
인도 발리우드가 스리랑카 로케이션 촬영을 대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중국의 공격을 하나하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후 10시 베이징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스리랑카와의 우호 관계를 중시한다. 양국 간 현안을 대화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국제적 압박과 내부 비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오후 11시 리웨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습니다. 페레라 부청장,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제안을 하시려는 겁니까? 한반도타 운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롬보 항구 건은 없던 일로 하죠. 3일간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리 대표,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반토타 계약도 재협상해야 합니다. 긴 침묵 후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해보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콜롬보 항구에는 각국의 선박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일장기, 인도 국기, 성조기. 우리는 해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압력에 맞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72년 전에 뿌린 우정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우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3일간의 대치가 끝난 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중국이 경제력을 무기로 약소국을 압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죠. 5월 1일 뉴욕타임스는 한면 톱으로 스리랑카 사태를 다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스리랑카, 중국의 경제 협박에 맞서 승리하다.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BBC는 제가 출연한 인터뷰를 재방송했습니다. 특히 수잔나가 제공한 인도양 지배 계획 문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신식민주의 전략이었죠. 하버드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CNN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더 큰 파장은 중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청장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유명 경제학자들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는 웨이보의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약소국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서구 제국주의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삭제되기 전까지 100만 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월 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항상 평화적 발전과 상생을 추구해왔다. 일부 기업의 과도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사실상 리웨이와 중국 초상국 집단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극적인 일이 중국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웨이가 해임됐습니다. 수잔나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베이징으로 소환됐고 조사를 받고 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중국 정부가 1대1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대요. 특히 채무 함정 문제에 대해서요. 실제로 며칠 후 중국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재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리랑카 사태가 중국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중국 시민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5월 10일 상하이의 한 대학생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일부 중국 기업의 탐욕적인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들은 모금 운동을 시작해 스리랑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스리랑카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엔은 개발협력 윤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고 IMF는 약탈적 대출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콜롬보 원칙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국제 규범이었습니다. 첫째, 개발 차관은 상업 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전략적 자산은 99년을 초과해 임대할 수 없다. 셋째, 채무 불이행 시에도 주권적 자산은 보호받는다. 넷째,
모든 개발 협력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5월 20일 스리랑카 의회는 만장일치로 이 원칙을 승인했습니다. 동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 등 남아시아 국가들이 동참했죠.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라닐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항구를 지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잔나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리랑카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였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중국도 이제 변하고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스리랑카의 작은 저항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밖으로 콜롬보 항구가 모였습니다. 이제 그곳엔 중국 선박뿐 아니라 전 세계의 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죠. 진정한 승리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강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 5월 15일 드디어 역사적인 재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콜롬보 시내의 고급 호텔 회의실에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죠. 중국 측은 베이징에서 새로 파견된 왕신 부총재가 이끌었습니다. 리웨이와는 달리 온화한 인상의 50대 외교관 출신이었죠. 먼저 지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왕신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라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한반도타 계약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째, 99년은 너무 깁니다. 50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왕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운영권의 30%를 세우리랑카가 회수해야 합니다. 우리 항구인데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좀... 왕신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때 박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부산항의 사례를 보십시오. 외국 기업과 합작하되 항만 당국이 일정 지분을 유지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협력이죠. 일본과 인도 대표들도 우리를 지원했습니다. 투명한 운영이 중요합니다. 한반토타가 순수한 상업 항구라면 모든 국가의 선박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반토타 항구 재협상 합의문에는 1조차 기간 99년에서 50년으로 단축 투, 운영권 중국 70%, 스리랑카 30% 3, 수익 배분 처음 10년은 중국 80%, 이후 단계적으로 스리랑카 비중 확대, 4. 군사 목적 사용 절대 금지, 5. 모든 국가 선박의 공평한 대우 보장, 6. 운영 투명성 확보 및 분기별 공개 보고가 담겼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스리랑카 청년 1000명을 중국 항만에서 연수시켜 주십시오. 기술을 배워야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왕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1000명으로 하죠. 협상이 타결되자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더 큰 틀의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한국, 인도, 일본,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회담이었습니다. 인도양 해운 자유협정을 제안합니다. 인도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어떤 국가도 항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 긴급 상황 시 인도적 물자는 무조건 통과 보장,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등이었습니다. 중국도 동의합니다. 왕신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안정적인 해운 환경을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박민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매년 5월 25일을 인도양 우정의 날로 지정하면 어떨까요?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간 오늘을 기념하는 거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왕신은 적극적이었죠?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념 행사는 한반도에서 열죠. 중국이 주최하겠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로. 회담이 끝난 후 왕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페레라 부청장,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리웨이의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그도 나름대로는 중국을 위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다는 걸 몰랐죠.
무슨 의미인가요? 21세기엔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존중과 협력만이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듭니다. 스리랑카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어쩌면 이번 일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중국인지도 모릅니다. 6월이 되자 스리랑카 경제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부산 라인으로 불리는 새로운 물류 루트가 본격 가동된 것이죠. 이번 주에만 한국 기업 15곳이 투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투자청 직원이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약속대로 콜롬보의 R&D 센터를 착공했고 또 다른 대기업은 가전제품 조립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중소기업들의 진출이었습니다. 한국의 섬유 회사들이 스리랑카 의류 산업과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거죠. 실제로 한 달 만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으로의 섬유 수출 300% 증가, IT 아웃소싱, 계약 50건 체결, 한국인 관광객 5만 명 돌파, 양국 간 직항편은 주 7회에서 20회로 증편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윈윈입니다. 박민재가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기술 이전을 꺼리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자는 거죠. 놀랍게도 콜롬보 디지털 시티 프로젝트에는 중국 기업들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독점적 사고에서 벗어나야죠. 왕신이 말했습니다. 7월이 되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가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전년 대비 45% 증가, 외국인 직접 투자 200% 증가, 실업률 15%에서 10%로 하락, 루피와 같이 20% 상승.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타 항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항구가 살아났어요. 하루 평균 50척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전 한반도타 직원이었던 아누라 세나나야케가 전화했습니다. 한국 해운사들이 부산 콜롬보 중동 루트의 경유지로 한반도타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일본과 인도 기업들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태도를 바꿔 공평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한반도타가 드디어 처음 계획했던 인도양의 싱가포르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정확히 1년 후 저는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위기 때문이 아니라 축하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경제독립 기념일입니다. 라디오에서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콜롬보 독립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요. 정전의 연료 부족, 정말 지옥 같았죠? 옆에 선 시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로 문을 연 가게들, 관광객들로 붐비는 카페, 건설 중인 고층 빌딩들, 오전 10시 공식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라닐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굴복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저항을 선택했고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놓습니다. GDP 성장률 8.5%, 외환 보유고 50억 달러 작년 대비 300% 증가, 인플레이션 5% 작년 50%에서 급감. 하지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되찾은 것은 자신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한국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리랑카의 용기가 아시아 전체에 희망을 줬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주석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협력 관계를 기대합니다. 오후에는 한반도타 평화 항구 재개장식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유령 항구가 아닙니다. 월 내니 1,500척이 이용하는 활기찬 항구가 됐습니다. 항만청장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콜롬보 항구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1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장소였죠? 많이 변했죠?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네, 꿈만 같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자립에서 나오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항구에는 밤에도 불이 환했습니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크레인들, 바쁘게 움직이는 트럭들. 1년 전엔 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2023년 9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도양 해양협력기구 IOMCO 창립 총회가 콜롬보에서 열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독점과 지배의 시대를 끝내고 협력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라닐 대통령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콜롬보 원칙의 공식 채택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어떤 국가도 항구나 해상 루트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 첫 번째 조항이 낭독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국 대표로 참석한 왕신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중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해양 실크로드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한국 대표 박민재는 IOMC이고 회원국 간 해양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위기 시 서로 돕는 시스템이죠. 스리랑카가 겪은 일을 다른 나라는 겪지 않아야 합니다. 총회의 마지막에는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리랑카 참전 용사협회 회장이었죠. 저는 72년 전 한국에 고물을 보낸 선원이었습니다. 72년 후 그들이 우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는 박민재를 바라보며 젊은이 당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IOMCO 창립은 강대국의 일방적 지배가 아닌 크고 작은 나라들이 평등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콜롬보 독립광장에는 경제주권 수호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비문에는 2022년 4월 스리랑카는 경제적 협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다. 작은 나라의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막식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후손들과 함께 수잔나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콜롬보 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되어 있었죠. 학생들에게 이날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용기와 연대가 만든 기적이라고. 1인당 GDP 40% 증가, 한국 물동량 200% 증가, 외국인 투자 10배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의존도는 70%에서 25%로 감소했습니다. 다변화가 답이었습니다. 저녁 기념 만찬에서 왕신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제 중국 상무부 차관이 되어 있었죠. 스리랑카가 중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강압이 아닌 협력의 가치를 깨닫게 해줬죠. 한반토타 항만 연수 프로그램 1기 졸업생은 이제 부항만장이 되어 중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 항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불꽃놀이는 2년 전과 똑같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유의 불꽃은 언제나 아름답죠. 경제 독립, 그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작은 섬나라가 거대한 압력 앞에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리랑카의 이야기이며 이제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스리랑카가 중국의 경제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쟁취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작은 섬나라가 거대한 압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 싸운 이 실화는 우리에게 경제적 독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정의로운 대의 앞에서는 국제사회가 함께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특히 72년 전 한국 전쟁 때 스리랑카가 보내준 고무가 72년 후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 때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보답된 이야기는 국가 간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식민 지배와 싸우는 작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스리랑카의 이 승리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놀라운 실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경제 주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제 연대의 힘을 전파하기 위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 채널이 다음에도 가슴 벅찬 국제우정과 연대의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